네, 안녕하세요. 이랜드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언어 비평 영역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언어 비평 영역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언어 추론 부분과 독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추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제 추론이나 논리적인 관계 아니면은 판단,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구하는 뭐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언어 독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어진 지문을 보고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심 내용 주제 아니면은 문단 문장 간의 서로 관계 빈칸 넣기 이런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별로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언어 추론 영역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명제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오류, 판단 문제 혹은 참, 거짓 이런 거 알 수 없는 이런 문항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하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것이요 바로 뒤에 스터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 공부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대표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는 오류와 같은 형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두 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오류의 범주나 오류의 형태에 대해서 예시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뒤에 스터디 부분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걸 공부했다라고 우린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도 깨뜨리거나 녹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빙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깨뜨리고 녹일 수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거 바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모순을요 여기서 자가당착의 오류 혹은 모순의 오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은 오류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개 고르랍니다. 1번에 우리 언어에는 아직 한자어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신문에 국한문을 혼용하여 글을 모르던 사람도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자어가 있어서 어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신문에 국한문을 혼용해서 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면 혼용된 이런 한자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모순, 오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항상 우유를 한 컵씩 마신다고 한다. 따라서 우유는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자, 이거는 성악가가 우유가 긴장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우유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부적절한 권위의 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분야에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엔 틀린 게 되겠죠. 3번 보시면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온전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설적인 작품들은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문장은 완벽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완벽한 허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 바로 모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마 부장은 올해 영업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므로 회식 횟수를 줄이자는 김 과장의 의견에 대해 부서원의 침묵 도모를 맞는 방안이라며 반대하였다. 자, 이거는 원래 목적은 보조금 삭감 때문에 회식비를 줄이자라는 건데 전혀 관계없는 침묵 도모를 막는 방안이라며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공격할 때 자기가 이야기한 주장을 바꾸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내가 공격하기 쉬운 부분, 취약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즉 그런 취지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게 바로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논리적 오류가 없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까? 라는 형사의 질문에 용의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에 형사는 용의자가 자신이 돈을 훔쳤음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복합 질문 때문에 생기는 오류죠.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라는 건 돈을 훔쳤냐, 유흥비로 탕진했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사는 아니다라는 거에 돈은 훔쳤지만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복합 질문의 오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는 X선이 의학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이것뿐 아니라 여기에도 활용된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는 금융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므로 추천하는 금융상품은 신뢰할 수 없다. 자,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가 금융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상황 때문에 그가 추천하는 걸 전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류예요. 자, 이런 걸 정황의 오류라고 합니다. 상대의 개인적인 정황, 예를 들면은 직업이나 직책이나 처지 같은 부분들이요. 이런 처한 상황을 가지고 호소하는,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녀가 점심시간에 밥을 조금 먹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가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라고 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논리적 오류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나의 어렸을 적 꿈은 문학작가였다. 하지만 이제 작가가 아니라 소설가가 되고 싶다. 자, 소설가는 작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범주어의 오류라고 합니다. 단어의 오류 중에서 분명 작가를 소설가가 포함하는 더 큰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주의 오류고요. 자, 두 번째, 아버지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다. 사실 아버지의 사업과 이 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잘못된 인과의 오류가 되겠고요. 자, 3번은 나는 사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사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측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원천봉쇄의 오류, 우물의 도풀기 오류라고도 하죠. 자, 네 번째, 대형마트는 야간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던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 그저 오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제시된 명제가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3단 논법과 역이 대우도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간단합니다. A가 B고 B가 C일 경우에 결국 A는 꼬리 물기를 따라서 C가 된다. 자, 이게 3단 논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이 대우라는 건 명제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명제를 P는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한 게 역이에요. Q는 P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 부정을 붙인 거, 그게 바로 not P는 not Q이다. 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대우의 관계는요, 둘 다 한 거예요. 즉, 순서도 바꿔주고 부정도 붙여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제가 참일 경우에 무조건 대우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제와 대우 명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확장을 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제시된 명제가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귤을 좋아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바로바로 대우 명제를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3개의 명제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총 6개의 명제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대우 명제만 쓸게요. 두 번째, 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귤을 좋아하면은 딸기를 좋아한다.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 좋아한다. 그러면 딸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바나나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총 6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한다요. 그럼 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귤 좋아하면 딸기 좋아하고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연결하려고 봤더니 없죠. 자,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명제가 6개 중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 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도 시작하는 게 없죠.
네 번째,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귤을 좋아하고요.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좋아한다. 그죠? 딸기까지 명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참이로구나. 우리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논리적으로 알맞은 거, 즉 결론을 찾는 겁니다. 앞에 유형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사탕은 빨갛거나 둥글다. 자, 이렇게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푸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명제의 대우를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모든 사탕은 빨갛거나 둥글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자, 여기가 사탕이에요. 그래서 빨갛거나 둥글다. 자, 이 전체가 바로 사탕이에요. 둥근 모양의 사탕은 딸기 맛이 난다. 자, 둥근 거는 딸기 맛. 그 다음에 소연이가 산 사탕은 딸기 맛이 아니다. 자, 딸기 맛이 아니면, 자, 이렇게 빨간색이 되겠죠. 모든 사탕의 범주 안에 빨간 거 아니면 둥근 건데, 둥근 건 무조건 딸기 맛이 나야 하니까 소연이 건 딸기 맛이 안 나므로, 아, 빨간 건 딸기 맛이 안 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소연이 사탕은 빨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도 되고요. 우리가 요 여기 대우를 만약에 푼다면은, 자,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소연이가 산 사탕은 딸기 맛이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요. 소연이가 산 사탕은 딸기 맛이 아니고, 딸기 맛이 아닌 것은, 자, 딸기 맛이 아닌 것은 우리 두 번째의 대우 보면은 둥근 모양이 아니다. 두 번째 명제의 대우가 되겠죠? 자, 둥글지 않다라는 거는 첫 번째 명제에 따라서 빨간 거 아니면 둥글다. 둥글지 않다라는 거는 빨갛다. 자,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 소연이가 산 사탕은 빨갛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내용을 보기 읽고요. 관점 1과 2를 종합하여 유권자 A, B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가 바르게 연결된 거를 골라보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관점 1과 관점 2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정당에 대해 막연한 선호나 후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하는 투표를 쟁점 투표라고 한다. 쟁점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우선 후보자들이 어떤 쟁점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 다음으로 유권자들은 그 쟁점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나 유권자가 쟁점 투표를 하더라도 어떻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가에 대해선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먼저 관점 1입니다. 관점 1. 유권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견해를 가진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진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직선에 표시할 때 적극 반대를 -5, 적극 찬성을 +5라고 놓는다고 가정한다. 0은 중도적 입장이며 숫자 간 간격은 동일하다. 이때 유권자는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후보자의 입장을 직선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직선상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견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한다. 자, 이거는 끝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위치를 할 수 있을 경우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멀지 않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의견, 관점 1이고요. 자, 반면 관점 2는 유권자는 제일 먼저 후보자와 자신의 의견이 같은지 여부를 구분하고, 자, 먼저 같은 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입장을 가진 후보자는 제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후보 중 그 쟁점에 가장 명확하고 극단적인 입장, 그러니까 관점 1은 가장 자기와 가까운 치우치지 않은 애를 뽑는 것이고, 관점 2에 따르면은 자기가 편향된 찬성이나 반대 중에 가장 극단적인 아이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로 볼게요. 유권자 A는 병역 특례 제도가 존속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희망은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다. 자, A는 +1입니다. 자, A는 자, 관점 1과 관점 2가 있어요. 관점 1에 따르면은 얘는 +1인데, 그죠? +1 A 상황이고요. 유권자 B는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 B는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얘는 +1, 얘는 -4.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후보자 갑을병정이 있는데 선거에 출마한 갑은 병역 특례 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자, 갑은 +4고요. 후보자 을은 존속을 강력히 더 강한 애네요. 그 다음에 후보자 병은 병역 특례 제도가 완전히 폐지 -5고요. 정은 온건한 검토가 필요하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이니까 여기와 가장 가까운 차이가 없는 애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장 온건한 -1. 그래야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불병 정중에 네, 정의랑 가깝네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를 관점 2에서 보면은 우선 얘는 플러스 쪽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두 명은 빼버리고 플러스인 갑과 을 중인데 관점 2에 따르면 가장 그쪽에서 치우친, 그죠? 플러스에 가장 치우친 애가 플러스 5를 가진 을이 되겠죠. 자, B도 보시면은요, B도 관점 1에 따르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와 가장 가까운 게 마이너스 5, 그죠? 1차이죠. 마이너스 5가 있었던 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역시 관점 2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쪽, 그죠? 반대측에서 가장 심한 애, 바로 마이너스 5인 병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내용을 읽고 나눈 대화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에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현황이 있고요. 자, 현재가 2016년 3월 2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나부터 한번 볼게요. 포르투갈인 친구가 일반 여권으로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머무를 예정인데, 자, 비자 발급 여부. 포르투갈 위에서 찾으니까 일반 여권에 해당이 되겠죠. 포르투갈은 60일 비자 면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3월 2일인데, 아래 그 주의사항에 보면은 입국한 날부터 여기다 숫자를 세 넣어야 돼요. 그러면 3월 2일 날 왔다고 했을 때, 자, 30일 하면은 요 날 포함이고요.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이틀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3월에 네, 31일까지가 30일이 되고요. 또 거기서 30일 더하면은 자, 4월 30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딱 30일 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월 4일까지 얘는 있어야 되는데 요 사이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자 발급이 필요해요. 자, 2번 유나 보시면 나는 5년 전에 관용 여권으로 파키스탄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았어. 자, 5년 전에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키스탄을 보시면은요. 3개월인데 얘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협정이 정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관용 여권이죠. 일반 여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제를 보시면 나는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행정원으로 파견될 예정인데 비자를 발급받아야겠어. 자, 행정원으로 갔다는 건 관에서 보내는 거죠. 자, 관영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봤더니 외교관들만 네, 우즈베키스탄 6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죠. 그러니까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이 맞는 거네요. 자, 4번 민지 확인해 볼게요. 외교관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같은 기간 체류 시 영국과 오스트리아 외교관의 비자 발급 여부는 항상 같을 거야. 자, 영국 확인해 봤더니 영국은 6개월이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계산도 있었지만 30일과 31일이 월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네, 180일과 6개월은 그 31일이라는 것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A, B, C, D 4명이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D는 C보다 달리기가 빨랐고 A보다는 느렸다. 그리고 B는 결승점에 꼴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항상 옳은 거.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D는 C보다 빨랐고요. 자, 이쪽이 빠르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보다는 느렸다. 자, 요런 순서입니다. B는 꼴찌는 아니에요. 그러면 B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다양하겠네요. 자, 이럴 때 항상 옳은 거 4명 중 가장 빠른 사람은 B인지 A인지 알 수 없죠. A, B는 결승점에 앞뒤로 나란히 들어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D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C는 B보다 달리기가 느리다. B가 어디에 들어오든 C보다는 느리다. 그죠? C가 느리다.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20살인 A부터 B, C, D, E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10살일 때 키가 요랬고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살이고 10살이니까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을 먼저 살펴볼게요. D는 A보다 5cm 작았고, 자, D는 A보다 작았어요. 5cm.
5cm. 자, 그 다음에 2보다 2cm 컸다. 자, D가 2보다 2cm 컸어요. 그럼 둘 차이, 이쪽이 큰 겁니다. 자, 2는 C보다 8cm 컸다. 2가 C보다 8cm 컸어요. 그럼 C가 이렇게 있고요.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살일 때 키가 가장 큰 사람은 150이었고요. 가장 작은 사람은 130C였다. 자, 그러면 얘가 130이고 자, 하나하나 올라가 봐요. 얘는 138, 140, 145. 그러면 가장 큰 150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없는 B가 되겠죠. 이게 바로 10살 때였습니다. 자, 현재로 넘어가 볼게요. B는 10년 동안 10cm가 자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60이 됐고요. D는 C보다 2cm 작고 B보다 12cm 작다. 자, 그러면은 D가 D가 이렇게 있을 때 C보다 2cm 작고, 자, C보다 2cm 작고요. B보다는 12cm가 작다. 자, B보다는 12cm.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는 10cm라는 거겠죠. A는 5명 중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A가 5명 중에 두 번째로 키가 크다라고 했으면은 네, 첫 번째 키 큰 애가 있고 두 번째 키 큰 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2는 15cm 자랐다. 이걸 빼먹었네요. 자, 2가 15cm 자랐으니까 여기다 15 하면은 2는 153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C는 네, D보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다.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지금 1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현재 15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4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키가 제일 큰 사람은 D다. 자, D는 우선 딱 봐도 얘네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10년 동안 키가 가장 많이 자른 사람은 2이다. 자, 2를 확인해 봤더니 2는 15cm가 자랐고요. D는 8cm, C는 20cm가 이미 자랐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10년이 지나도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은 알 수 없어. 그죠? 왜냐면은 우리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나머지는 알아도. 자, 4번에 현재 A의 키는 153보다 크고 160보다 작다. 자,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A는 두 번째로 키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160과 그 다음에 키가 큰 153 사이에 A가 존재해야 되니까 153과 160 사이로구나. 우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4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제시문 A를 읽고 B의 참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든 이런 게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제 문제로 푸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어떤 사과는 빨간색이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건 사과인데요. 이 중에 네,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모든 바나나는 빨간색이 아니다. 자, 그럼 빨간색과 겹치지 않는 모든 바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자,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빨간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머니가 사온 과일이 사과이냐? 자, 무조건 사과라고 볼 수는 없죠. 빨간색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시문 B를 먼저 보세요.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사과이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보기에 제시문 A에 있는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바로 빨간색이다. 이렇게 되죠. 자, 빨간색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제시문 A의 두 번째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인 거는 바나나가 아니다. 바나나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자, 바나나가 아니다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명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결론으로 갈 수 없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제 풀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제시된 글을 읽고 예문에 비추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각각의 문제들을 보시고 이게 위에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나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해의 내용일치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10번 문제를 찾아보면요. 파장이 긴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럼 파장이 긴
빛과 전자의 위치 측정, 요 얘기겠고요. 자, 11번 같은 경우엔 질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질량이 달라지지 않으면 운동량과 속도의 관계고요. 12번 같은 경우엔 물리학자들은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바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연구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이 위에 나와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자, 이러면은요, 이 질량과 속도의 곱, 이거는 비례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11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바로 곱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비례되는 거. 바로 11번은 참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 자, 계속 읽어보시면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의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져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0번에 바로 어떻게 돼 있어요? 파장이 긴 빛을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짧은 빛을 쓰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번은 틀린 게 되겠어요. 자, 계속 보시면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2번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요. 이거는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없었죠. 물리학자들이 이러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음에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제시된 글을 읽고 주어진 문장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 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아래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뼈 조직을 통과한 X선의 세기는 지방 조직에 투과된 X선보다 강하다.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뼈 조직을 X선이 더 많이 투과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볼게요.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 순서로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뼈가 가장 투과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투과되어 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뼈 조직을 통과한 X선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틀린 이야기,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끝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주어진 예문을 읽고 그 다음에 위에 큰 글들을 읽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나왔을 때 시간 축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 독해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는 거,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접속어, 가로넣기, 아니면은 뭐 순서 배열 같은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접속어의 종류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 뭐 순접이라든지 역접이라든지 인과라든지 이런 거 알아두시고 문제를 임하시면 훨씬 더 순조롭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일치 문제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위에 먼저 지문을 읽고 우리가 1, 2, 3, 4번 선달을 가지고 다시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하면은 우리가 2번씩 시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선달을 먼저 보시고 이 4번까지 중에서 키워드를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은 바로 그 부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끝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가 중간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유형 연습들 한번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먼저 키워드를 체크를 해볼게요. 보기 1번을 보시면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는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비롯된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술과 도덕의 관계 이야기를 지문에서 할 것 같은데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비롯된다. 자,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장 차이가 예술 작품과 도덕적 가치 판단. 자, 두 번째, 온건한 도덕주의는, 자, 그럼 온건한 도덕주의에 대해서 나왔을 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일부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거. 자율성주의 체크하신 다음에 자율성주의 나오면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톨스토이 얘기 나오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도덕적 가치에 따라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도덕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상 사이의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이다. 자, 우리 이거 1번에 읽었던 거죠. 1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비롯된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왔죠?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 관계에 대한 입장을 극단적 도덕주의, 온건 도덕주의, 자율성주의 각각 설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입장들은 예술 작품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 다른 대답을 한다. 자, 극단적 도덕주의 입장 먼저 나왔습니다. 모든 예술 작품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이 입장은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 가치이자 포괄적 가치로 본다. 따라서 모든 예술 작품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덕적 가치는 여기서 4번이 나왔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또한 도덕적 가치는 미적 가치를 비롯한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고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톨스토이다라고 나왔죠? 자, 톨스토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게 요 앞문장이구나 한다면 자, 4번을 확인해 볼게요. 톨스토이가 도덕적 가치에 따라 미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입장, 바로 톨스토이가 처음 나온 위에 그죠? 두 줄 올라가면 여기 나오는 거죠?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은 그는 인간의 형제에 관한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인류의 심정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예술의 심적 가치라고 보았다. 온건 도덕주의. 자, 온건 도덕주의 이번에 있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직 일부 예술 작품만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부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만 긍정 또는 부정적인 도덕적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지는 도덕적 장점이 그 예술 작품의 미적 장점이 된다. 또한 어떤 예술 작품의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 된다. 자, 요거 2번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2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그런데 요 달랑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 혹시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 정도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율성주의 나온 거 3번과 관련된 거죠. 어떠한 예술 작품도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서로 자율성을 유지한다. 즉 도덕 가치와 미적 가치는 각각 독립적 영역에서 구현되고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다. 자, 3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즉 평가는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둘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봐주세요. 그럼 내용일치 문제와 가로에 들어갈 접속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접속어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푸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내용일치 문제 하나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니까 한번 보기 1번부터 4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는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자, 바로 정의의 개념이 축소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에 대해 동의한다. 자, 이름 쳐주면 되겠죠?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조화의 개념. 자, 3번에 히포크라테스는 질병 치료로 식이요법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그죠? 중용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 이런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의를 우선적으로 조화로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 조화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가 정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가 어둠과 밝음, 어른과 아이 등과 같은 대립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에 항상 갈등과 투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 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기본적인 맥락이다. 자, 요거는 개념들만 이야기했으니까 나온 거 없고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처음 나왔네요. 우주의 질서는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자, 아낙시만드로스 바로 2번에 나와 있었죠.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 여기까지는 맞는 거네요.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원소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불의이다. 자, 기억 이후에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의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미약했던 것들은 강해지고 막강했던 것들은 약해져서 다시 우주의 질서가 돌아온다고 보았고 이것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 기억의 앞뒤를 한번 볼게요. 앞문장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불의이다고요. 기억의 뒷부분은요.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야기한 다시 우주의 질서가 돌아오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얘기를 거꾸로 반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에 불과해요. 그죠? 앞부분 이것이 불의이고 다시 한 것이 정의이다라고 했으니까 앞뒤 문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같은 계열의 문장이에요. 자, 2번을 봤더니 기억에 하지만과 그러나가 보이는 1, 4번은 우선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는 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역접이니까요. 자, 그래서 2번이나 3번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나왔습니다. 자, 이거 3번에 있었죠. 히포크라테스의 건강 개념에도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이 반영돼 있다. 자, 그래서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 나와 있었고요. 그에게 건강은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조화였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요점은 병이 났을 때 치유 방법에 있다기보다는 식이요법을 통한 예방에 있다. 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에 있다기보다는 예방에 있다라고 하면서 식이요법을 가져온 거죠. 근데 우리 3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 치료의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얘기했으니까 3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 틀렸구나. 끝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가로넣기 니은과 딕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식이요법이란 요런 것이고 건강을 잃는다는 것, 즉 병을 얻는다는 것은 몸의 조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정의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던 정의는 시간이 지르며 특정 분야인 윤리, 정치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자, 요거는 특정 분야로 축소되었다. 바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 구성원들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나왔습니다. 개념의 적용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의가 지니고 있던 조화라는 의미는 계속 이어졌다. 자, 그럼 뭡니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계속 변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변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니은의 뒤에서는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의미는 이어졌다. 변화는 했지만 그 의미는 이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변화는 했지만 의미는 이어졌다. 했지만이라는 건 뭐죠? 서로 반대 역접의 접속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3번 중에서 역접의 접속어가 나온 2번이 가능하겠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디귿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개념을 윤리와 정치에 적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그는 정의가 지닌 조화의 의미를 중용이라고 규정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바로 4번에 나온 일치 문제였죠. 중용은 양극단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상황에 따른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는 윤리적 탁월성이다. 예를 들면 용감은 무모와 비겁 사이의 중용이고 절제는 방탕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이다. 즉 중용은 인간 덕성에서의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평등과 합법성이 결합된 법 앞에서의
비평등으로 정의를 규정한다. 이는 사회의 조화로운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디귿 뒤에 뭐라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정의로우려면 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자, 앞문장 뒷문장을 한번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보면 법 앞에 평등이 조화인데, 자, 이게 바로 디귿의 앞이었죠. 그러려면 뒤에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러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데 2번이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도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윗글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A가 뭐고 B가 뭔지만 파악을 해서 바로 풀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엔 역시 접속어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B가 있는 첫 단락 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이라 부르는 극심한 경기 침체의 상태에 빠져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 자, 이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되므로 경기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자, 고전파 경제학자들, 즉 A는 자율적, 자연적 회복 이런 겁니다. 인위적 개입은 오히려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그러나 B,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만성적 경기 침체의 원인이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케인스는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지출을 늘려 국민 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수요 팽창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답니다. 자, 다르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예요. 1번에 B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 그저 인위적 조절이니까요. 이번에 A는 경기 침체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자율적으로 내버려둬라였고요. 자, B는 저축과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로 조정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거 투자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국민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팽창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B가 동의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A는 유효 수요 이론이 경기 침체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에 반대할 것이다. 자, 왜요? 유효 수요 이론은 B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반대되는 B의 입장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접속어 문제만 남았습니다. 접속어 문제만 나왔을 경우에는요, 문장의 앞뒤 부분만 조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기억의 한번 앞뒤 문장을 볼게요. 기억의 앞문장, 첫 문장이네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계와 기업, 금융시장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경제를 상정하기로 하자.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가계는 이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간다. 가계는 그 소득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하게 된다. 자, 그 소득이라고 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기억의 앞에 나와 있는 소득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연결이 됩니다. 순접의 접속사 필요해요. 자, 그러면 4번에 보기 1, 2, 3, 4를 봤더니 2번, 3번이 순접이고 1, 4번은 역접이니까 1, 4번은 뺍니다. 자, 니은 넘어갈게요. 니은의 앞문장을 봤더니 소득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은 늘리며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 나쁜 거고요. 니은 뒤에 봤더니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게 국민 전체에서도 악영향이다. 좀 더 커졌어요, 결과적으로. 그죠? 같은 내용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부분에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결과와 관련된 바로 따라서가 적절하겠네요. 자, 혹시나 모르니 디귿까지 확인을 할게요. 자, 디귿의 다음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됨으로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이겠죠? 자, 디귿의 앞에를 봤더니 케인스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고 디귿 다음에 반대 입장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서로 역접의 접속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5번, 6번 같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은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6번은 내용과 관련한 옳지 않은 거니까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걸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이론에 따르면 모형이 사건을 대신 설명하는 것처럼 언어도 세계를 기술한다. 자, 그림 이론이 나왔고요. 언어가 세계를 기술한다. 요런 단어 보이면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만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의미 있는 명제, 참거짓 요 정도 키워드. 3번은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자, 사태는 실제 사실. 4번에 비트겐슈타인 나왔으면 그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구는 빈 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해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자, 언어도 이와 같다. 무슨 소리예요? 실제와 대응한다. 언어도 이와 같다. 요거 1번에 나온 거죠? 모형이 대신하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1번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1번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자, 사태 얘기 3번에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옳지 않은 거 3번에 사태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했으니 명확하게 틀린 게 여기서 보이죠. 자, 그러면 한 문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은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선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선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자, 참거짓 얘기 2번에 나온 거였죠? 따질 수 있다. 의미 있는 명제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넘어가면 이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자, 이거는 4번에 나오는 내용이지 문제였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틀린 걸 골랐기 때문에요. 실제 시험 때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5번을 볼게요. 본문에 언급된 단어 중 밑줄 친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말할 수 없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된다. 즉, 얘가 얘기하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의미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바로 이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 건 의미 없는 말이다. 결국에 이런 의미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침묵해야 한다. 바로 5번 보기에 1, 2, 3번이 다 나와 있죠? 4번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우리 바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이것도요, 전체 내용을 읽고 이 빈칸을 우리가 추론을 하기보다는 앞뒤 관계만 조금 살펴보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있는 앞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짧으니까 앞에 문장을 봤더니 노화된 세포들로 축적된 우리 인체는 기능이 떨어지고 곧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다음에 이에 다수의 생명공학 기업 및 과학자들이 텔로머라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뒷부분은 전부 다 텔로머라아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모 때문에 이해라는 접속어 보이죠? 네모 다음에. 자, 빈칸 때문에 다수의 생명공학자, 과학자들이 텔로머라아제를 활성시키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텔로머라아제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다. 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앞부분 그러니까 노화와 텔로머라아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보시면 하지만 세포 내에 있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주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진행돼도 텔로미어는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텔로머라제 유전자는 출생 후 작동을 멈추므로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자,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앞부분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텔로머라제 효소가 복원시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우리 네모 앞이 뭐였습니까? 이런 노화된 세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렇지만 텔로머라제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내용 연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읽어봐도요. 이 1단락은 전부 다 텔로미어에 관련된 용어 설명과 텔로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네모 다음에 단락에서는 텔로머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줄어들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텔로머라제를 개발해야 한다면은 텔로머라제가 텔로미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1번이 정확한 추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암세포 이야기가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세포 분열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에는 예를 들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로 텔로머라제와 연결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문장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순서 배열 문제는요. 몇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자, 먼저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1, 2, 3, 4번에 첫 문장을 먼저 고르셔야 합니다. 자, 첫 문장을 선다해서 고르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읽고 앞뒤 간의 관계를 맞춰보는 것보다는 아래서 시키는 대로 먼저 보통 2개나 3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먼저 돼 있는 걸 하나 고르면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축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어와 접속어인데요. 지시어나 접속어라고 하는 건 앞뒤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는 것부터 아무런 관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첫 문장에서 무시했던 지시어와 접속어는요. 두 번째 이하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앞뒤 간의 관계를 선별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같은 단어나 어구들은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나 부연상수라는 구체화하는 문장들이 뒤에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아시는 게 좋은데요. 자, 글의 구조라는 건 이럽니다. 앞부분에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뒷부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자, 이런 거예요.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 글의 구조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주장, 주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지를 보조하기 위한 문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시나 비유나 상술이나 부연,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하는 글에서는 앞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보통 주장하는 글의 글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결국에는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한 거니까 주장이 더 중요하게 뒤에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화 같은 거요. 일화 같은 것들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뒤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충 요런 정도 알아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8번에 1, 2, 3, 4번을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라고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럼 나를 읽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다라마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세계를 이야기했으면 다음 단락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세계가 각각 나오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세계를 설명을 하든지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나 다음에 다라마 한번 읽어볼게요. 다에서는 벌써 따라서 사르트르는 벌써 결론을 냅니다. 이전까지 실제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 정도로 여겨왔던 이미지를 실제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자, 아직까지 뭔가 결론을 내서 규정할 순 없고요. 나를 봤더니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자,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는 우리 다에서 연결되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의 내용 그대로 라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라 연결이 돼야 되니까 라도 나 다음에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봤더니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이는이라는 지셔가 나왔어요. 자,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세계 어디 나왔었죠? 나이에서 사르트르 얘기에서 나왔죠?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의해 블라블라 나왔는데 마에서는 요것을 그대로 이는 두 세계가 라고 같은 문장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다음에는 마가 나와야 되는 3, 4번 중에 골라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가 나올지 가가 나올지 자, 가를 한번 볼게요.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와 상상으로 나누어지며 동시에 인식될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 마에서 읽은 거 바로 뭐예요?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한다. 지각 또는 상상에 의해 인식한다. 이 이야기를 가히해서 실제와 상상의 세계로 나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마 다음에 가가 같은 내용이니까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 아까 읽었듯이 다와 라는 다라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락입니다. 자, 단락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1, 2, 3, 4번을 봤더니 첫 문장으로 올 수 있는 게 가인지 다인지 고르래요. 자, 가를 봤더니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며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블라블라 나왔습니다. 자, 톨스토이와 콜링우드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이라고 나왔다라는 건 앞부분에 각각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뭉뚱그려서 얘부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를 볼게요.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고 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술을 가지고 먼저 화제를 제시한 다가 적절하겠죠. 자, 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나인지 가인지 3, 4번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다의 얘기는 결국에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이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 바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각각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묶어서 이야기한 가 같은 것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다 다음에 나가 올 수 있는지 가가 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나의 먼저 톨스토이 견해에 따르면 그죠? 톨스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콜링우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종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3번에 톨스토이 이야기가 먼저 나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유형들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이런 문제 유형들 잘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익힌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